중국이 지난 주말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참석했을 때 유럽의 관리들은 약간의 위안을 삼았다. 그 회담은 우크라이나에서 갈등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공정하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지만 러시아가 초청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회의에 중국이 참석한 것만으로도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서방에 대항하는 러시아의 편을 선택할 의향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아주 작은 승리일지 모르지만 제로섬 게임의 외교 세계에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얻지 못하는 것은 축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이 완전히 서방의 입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 회의를 지지하는 것은 러시아에게 큰 실망이 될 것입니다라고 한 고위 EU 관리가 CNN에 말했다. 우리의 관점에서 중국은 눈에 띄게 서방과 관여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인들과 대화하고 러시아에 대해 반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것을 환영합니다라고 그 관리가 말했다. 다수의 유럽 소식통들은 이 견해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 대한 중국의 관여는 러시아에게 타격이 될 수 있지만 그 나라들이 공유하고 있는 지속적인 경제적인, 외교적인 그리고 안보적인 유대 때문에 그것은 여전히 서방 동맹국들에 의해 의심을 받고 있다. 중국의 대표단의 제다 참석에 대한 광학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축소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제다 회담이 끝난 다음 날 왕이 중국의 최고 외교관은 그 갈등에서 중국의 공정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그 두 나라의 군대는 지난주 알레사 해안에서 해상 순찰을 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쟁 내내 합동훈련을 계속해오고 있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푸틴도 3월에 중국의 시진핑에 의해 초청을 받은 후 10월에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고위 EU 관리는 그 전쟁이 경제적인 파트너들과의 대외 관계가 계속 멈추도록 중국에 거의 동기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의 가장 큰 경쟁자인 미국은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러시아는 심지어 더하그 파트너가 되었다. 유의한 단점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중국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중국과 유럽의 관계가 삐걱거리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당국자들은 중국과 미국 사이의 세계적인 지배력을 위한 싸움에서 유럽 국가들이 걸려있는 것으로 보는 중국 지도자들에게 나쁘다고 말한다. 중국의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가 그리고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을 비난하지 않은 것이 많은 유럽 국가들을 특히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중국과의 유럽의 관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비밀이 아니다. 중국의 핵심 목표는 유럽의 입장에서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그들은 미국이 원하는 만큼 나아가지 않는다. 유럽의 안보 소식통이 CNN에 말했다. 경제적인 유대를 유지하는 것은 강경파들이 유럽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내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우리는 게다가 러시아가 유럽을 미국에 더 가깝게 몰아붙이는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의심한다. 중국은 그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다시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느낄 것이다. 유럽 외교관계위원회의 정책연구원인 아리차 바추스카는 동의합니다. 중국의 현재 활동은 분명히 홍보 측면에서 피해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중국은 울타리 위에 놓여있고 그것은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관련되지 않은 경우 이런 종류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 전략에 매우 적합합니다. 그것은 아직도 중국이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순진하게도 좋은 헤드라인이랍니다. 간단히 말해서 협상에 나온 중국은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이후에 가장 복잡하지만 중요한 국제관계인 무엇에 대해 브뤼셀의 다이얼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관리들은 CNN의 중국과의 관계가 유럽이 필요한 것과 유럽이 원하는 것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일종의 정치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은 여전히 수출보다 중국으로부터 방대하게 수입하는데 이는 중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존도의 수준을 반영합니다. 2022년 무역 적자는 2020년에 2배가 넘는 3,960억 유로 4,360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럽이 공식적인 조약과 협정에 서명하는 것을 냉각시키는 배경에서 일어났습니다. 원칙적으로 합의되기 전에 거의 10년 동안 협상된 투자에 관한 포괄적 협정은 중국이 중국의 인권 기록을 비판한 것에 대해 유럽 의회 의원들을 제재했기 때문에 머리 위에 올라 있습니다. 유럽은 2019년에 중국이 세계적인 경쟁자라고 인정하면서 중국에 대한 공식적인 관정도 바꿨습니다. 2019년 이래로 브뤼셀은 의도적으로 유라시아에서 중국의 지배에 도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특정한 정책 계획을 실행해왔습니다. 한 유럽연합 관리는 CNN에 브뤼셀이 아직 중국에 대한 입장을 확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제다와 같은 성명은 분명히 환영하지만 그것은 판도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중국이 이와 같은 것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관리는 이와 같은 긍정적인 조치도 궁극적으로 다른 행동들, 예를 들어 인권에 대한 중국의 존중, 대만에 대한 위협적인 입장, 국가라 지원하는 기업 스파이 혐의와 같은 것들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국의 행동이나 행동하지 않는 것은 브뤼셀이 중국에 대한 다양한 불만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렌즈일 뿐입니다. 유럽이 중국을 어떤 이유로 필요로 하지만 이를 세계 무대에서 안보상의 위험 요소이자 불법적인 행위자로 여기는 이 이중적인 현실이 바로 이 모든 것을 골칫거리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사실 아무리 까다로운 관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최근 몇 달 동안 프랑스, 독일, 스페인 그리고 심지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인 우르술라 폰데어 라이엔까지 환영했습니다. 브뤼셀은 기후변화와 같은 분야에서 야심찬 목표를 세웠으며 신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고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동서양의 두 주요 국가 사이에서 선택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주요 파트너로 남아있는 제3의 길을 선택했지만 이는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럽연합은 중국이 기후변화 무엇보다도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와 인권에 대한 유럽의 생각과 일치하도록 장려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2023년에 유럽의 관리들은 중국이 주요한 안보 문제를 나타내며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그들의 숭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래의 큰 의존성은 값싼 전기, 자동차, 태양 전지판, 풍력 발전, 소형 철강과 같은 것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중국이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이미 국제시장의 주요 공급자가 되는 측면에서 기선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라고 중국전략위험연구소의 샘 군맨은 말합니다. 군맨은 또한 유럽의 현재 경제 전망이 더 작은 국가들이 거대한 인프라 프로젝트 측면에서 중국의 돈의 유혹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도로 또는 수도 회사와 같은 유럽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매입하거나 크게 투자하기를 열망해왔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최근 이에 대해 냉각되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은 일부 돈을 빠른 해결책으로 가져가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보안 문제 관리들은 반복적으로 표시한 보안 문제는 광범위합니다. 유럽의 고위 보안 소식통들은 CNN에 중국이 여전히 기업 스파이 활동에 가장 중점을 둔 사이버 공격의 주요 원천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특히 중국이 에너지 또는 다른 자원을 그렇게 많이 공급자에게 의존한다는 측면에서 러시아에 대해 그랬던 것과 같은 위치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특히 중국이 자국의 뒷마당에서 훨씬 더 강력해지고 푸틴의 모스크바에서 보듯이 시스템적인 경쟁자에서 전면적인 국제적인 따돌림으로 나아갈 경우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 그랬던 것과 같은 위치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는 아직도 중국이 유럽을 잃어버린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싸움에서 미국이 도망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유럽 국가들의 머리를 돌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베이징에 있는 유럽연합대표단의 전 제 공무원인 찰스 파튼이 말합니다. 그들은 최근 화웨이와 같은 것들에서 패배했고 앞으로 몇 년 동안 매우 중요할 반도체, 인공지능 그리고 모든 것들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일 것입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유럽으로서는 더 복잡합니다. 관리들은 브뤼셀이 중국과 완전히 결별하라는 미국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면서도 미국이 가장 가까운 동맹국으로 남아있는 좁은 길을 걷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 일부에 대해 중국과 동시에 협력하면서 그것은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세계적인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야심찬 접근법이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의 많은 부분을 운명의 손에 맡깁니다. 또는 적어도 지난 10년 동안 유럽의 파트너로서 매우 현저하게 격화된 나라의 손에 있습니다.